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집 한옥. 마루부터 돌담 지붕까지 한옥 곳곳엔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둔 철학과 정밀한 과학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만의 고유한 선을 지닌 기와지붕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어떤 비나 바람, 어떤 외부적인 그런 조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큰 건 건축물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 한옥을 대표하는 얼굴로 멋스러움을 완성하는 기와지붕. 우리 전통의 멋과 과학이 숨어있는 기와지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일 년이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600~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주 시민의 10배에 해당하는 숫자죠. 아마 이분들은 전주에 와서 한옥을 봐야겠다는 관심으로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주에 와서 한옥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한옥을 좀 깊게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관전 포인트로 가장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지붕입니다. 지붕의 역사는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움집에 살면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 껍질이나 풀로 지붕을 만든 것이다. 훗날 목조 건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지붕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 집과 돌로 지붕을 만들던 것에서 벗어나 기와를 굽기 시작한 것이다. 빗물을 막아주고 외벽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옛 문헌들에도 기와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기록돼 있는데, 점토로 만든 기와의 기원이라고 할까, 시작점은 아주 옛날 바벨론 시대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C 1에서 1, 2세기경,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도. 그 후로 백제 시대 때 가장 최고로 문양이 아름답고 기법이 화려해졌고. 본격적으로 목조 건물이 지어진 삼국시대. 당시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에는 기와를 만드는 마을인 와기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일본서기엔 백제의 기와 전문 기술자인 와 박사를 일본에 파견했다는 내용이, 송나라의 역사서 신당서엔 고구려가 왕실, 관부, 불사의 기와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와에는 태평을 기원하고 호국을 염원하는 의미로 동물이나 식물 등의 문양을 새기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기와는 우리 민족의 멋과 의식을 표현하는 산물로 자리하게 된다. 기와지붕으로 빼곡한 전주 한옥마을. 얼핏 보면 기와지붕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제각기 다른 모양을 뽐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옥의 기와지붕은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면과 측면,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보는 방향과 거리에 따라 느낌이 다른데, 같은 건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다. 기와지붕의 주변 환경이 하늘이냐 산이냐에 따라 다양함은 배가 되는데, 이는 지붕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맛배지붕은 건물에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처마가 앞뒤로만 형성돼 지붕의 옆면은 비에 취약하다. 맛배지붕을 볼 수 있는 곳은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전주 향교 대성전이다. 전주 향교 대성전과 양쪽의 동무서문은 전부 맛배지붕입니다. 이곳은 한 달의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예를 지내는 일종의 종교 공간입니다. 엄숙하고 어떤 질서, 권위가 구현이 되어야 하는 건축 공간이기 때문에 맛배지붕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 있는 형태의 맛배지붕은 주로 격이 높은 건물에 사용된다. 태조 어진을 모셔놓은 경기전 진전. 조선시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종묘의 정전이 대표적인 맛배지붕 건물인데 특히 101m에 달하는 길이의 종묘 정전은 맛배지붕의 장점을 잘 살린 위험 있는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맛배 구조는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건물을 건평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죠. 길게 뽑아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길게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팔짝에서는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맛배지붕에서는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니까 굉장히 요즘 들어서는 효율적인 구조예요, 이게. 우진각 지붕은 정면은 사다리꼴, 옆면은 삼각형 모양의 지붕으로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추녀만으로 구성된 지붕이다. 초가집 대부분이 우진각 지붕. 기와집의 경우 살림집 안채에 사용됐다. 우진각 지붕 같은 경우는 용마루가 되게 짧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사면이 거의 비슷한 경사입니다. 그래서 궁궐의 입구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루, 예를 들어서 남대문, 숭례문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어떤 도입부 같은 데에서 웅장한 규모도 필요하면서 아주 독특한 형식은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게 이제 우진각 지붕이고요. 주로 성문이나 누문 등에 많이 사용된 우진각 지붕.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1940년대 그때만 해도 우진각 지붕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다 막을 수가 있죠. 기와를 전체적으로 다 감싸기 때문에. 근데 그 후로는 외관이 좀 화려한 집은 아니거든요. 이게 서민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에 가면 우진각 지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쉼터다. 우진각 지붕은 종종 소규모 정자 건축에도 쓰였는데 소박한 모습이 편안함을 안겨준다. 팔짝 지붕은 한국 건축의 화려한 멋을 뽐내는 지붕이다. 이 지붕은 우진각 지붕 위에 맛배 지붕을 얹어놓은 모양새인데 내면에 경사진 지붕이 있는 건 우진각 지붕과 같지만 지붕 양쪽에 합각이라 불리는 삼각형 벽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팔짝 지붕은 건물 내면에 처마선이 있어 화려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내는데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 건물에 많이 사용됐다. 팔짝 지붕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합각 지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건물들. 그러니까 사찰로 치면 대웅전, 궁전 이런 데 사용되는 게 팔짝 지붕이죠.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지붕의 형태.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마루다. 마루는 지붕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붕의 가장 위쪽 수평한 부분을 용마루라고 한다. 용마루는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부분으로 건물 중앙에 있는 마루다. 용마루 끝부분 장식은 망와라 부른다. 용마루 끝에서 지붕면을 따라 내려오는 부분은 내림마루. 내림마루에서 지붕의 꼭지점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추녀마루다. 지붕의 아랫부분을 지지하는 목재는 석가래인데 처마의 내귀퉁이에 있는 큰 석가래를 추녀라 부른다. 지붕을 덮는 기와는 모양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반원통형의 기와를 숫기와, 네모난 편형의 기와를 암기와라 한다. 기와지붕은 암기와와 암기와 사이에 숫기와를 엎어 형태를 만들어가는데 기와를 다 얹은 후에는 암막새와 수막새로 기와를 연결한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한옥에서 지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지붕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둘러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여기에 감상의 재미를 더하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옥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지붕의 곡선이죠. 지붕의 첫 번째 기능은 눈과 비, 바람과 추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지붕면은 곡선으로 만드는데 직선보다 거리는 길지만 오히려 빗물은 더 빨리 흘러내린다. 바닷가 지방이라든가 추운 지방에서는 그 내부에 뭐 황토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집도 많이 들어갈 거고 단열을 위해서 집이 좀 낮아지고 물매가 좀 세지고 그런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기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붕의 물매가 좀 무르면은 경사 각이 좀 무르면은 그 후에 계속 눈과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투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런 내륙 지방에서는 보통 평균적인 곡선을 잡고 그러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옵니다. 태풍이 많이 오고 그 대신 눈은 많이 쌓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보다는 비에 대한 문제. 그래서 경사도 경사지만 남부 지역은 지붕을 이루는 면이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비보다는 눈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쌓이거든요. 눈이 쌓여버리면 고체가 돼서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보다는 경사를 좀 더 가파르게 해가지고 지붕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역과 기후에 따라 지붕의 곡선과 경사를 달리하는데 이 속에도 조상들의 지혜와 과학이 숨어 있다. 또한 한옥의 기와지붕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도 고려해 만들어졌는데 지붕 끝부분인 처마의 길이를 조절해 한여름 더위를 줄이고 겨울철 집안을 따뜻하게 한 것이다. 자연의 특성을 활용해 한옥의 부족한 냉난방을 보충하려는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그 곡선을 만드는 것도 석가래에서 이제 부연이라는 추가적인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 부연이라는 걸 달면 이 처마를 좀 더 길게 뺄 수가 있어요. 길게 빼면서 그때 그 부분에서 이제 곡선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기둥이나 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태양빛을 조절하는. 그게 현대 과학으로 해보면 정확하게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그거를 계산했다라는 게 나온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와지붕의 곡선은 모양 자체로 한옥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특히 처마를 따라 이어지다 양쪽 추녀에서 올라가는 처마곡은 한옥 지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반듯한 목재만을 이용해 날렵한 버선고 같은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석가래 아래 이 작은 삼각형 갈모산방에 있다. 처마를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그 곡이 1차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석가래를 걸 적에 그 밑에 갈모산방이라는 목재를 대요. 그것으로 해서 석가래를 이렇게 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가다가 끝에 부분에서 들어주는 것이죠. 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접시같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끝에 부분만 쫙 버선코 같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높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처마가 들어지고 곡이 더 휘어지는 곡이 더 크거나 줄이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옥의 멋을 좌우하는 지붕의 곡선은 집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도편수의 재량과 감각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옥이 주는 느낌은 집주인의 품성을 많이 닮아 있다. 김동수 가옥은 200여 년 전 조선 정조 때 지어진 건축입니다. 흔히 99칸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거들먹거리지 않지만 반듯한 사대부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지붕선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행랑채는 반듯한 데 비해서 사랑채는 약간 곡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죠. 18세기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인 김동수 가옥. 이곳에 들어서면 집주인의 섬세한 마음과 후덕한 품성이 한옥을 통해 전해진다. 안채를 보면 디귿자 형태인데요. 용마루는 반듯하고 양쪽으로 나온 부분은 얼핏 보면 우진각 같기도 한데 조그마한 합각이 있죠. 그래서 작은 팔짝지붕이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채는 분명한 팔짝인데 안채의 양쪽 면은 아주 귀엽고 깜찍할 정도로 작은 합각 부분을 만들어내고, 또 디귿자형의 끝에를 보면 아주 완만한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는데, 용마루는 직선이고 디귿자로 나온 양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직선과 곡선이 정말 하모니를 잘 이루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싶어요. 또 하나 안채와 안행랑채를 보면 거의 지붕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정담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서로 격을 나누지 않고 겸손을 건축으로 구현해낸 안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